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례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 녀석 장가 보내고 금쪽 같은 손주들까지 얻고 나니 제 인생에 더는 굳은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죠. 하나뿐인 아들 창환이가 직장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고 저 혼자 낡았지만 정든 시골집을 지키고 산지 어언 10년이었습니다. 흙 만지고 밭일하는 게 천직인 줄 알고 살았는데 세월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덜컥 지독한 몸살이 나서 그만 자리에 알아눕게 된 겁니다. 소식을 듣고 회사에 월차까지 내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녀석이 제 손을 붙잡고 울상을 짓더군요. 어머니, 이게 웬일이세요? 혼자 계시니까 이렇게 끙끙 앓으면서도 누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저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괜찮다, 괜찮아. 늙으면 다 한 번씩 앓는 게지. 뭘 그리 유난을 떨어? 유난이요? 어머니, 저 정말 놀랐어요. 이참에 아예 저희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서 사세요. 네. 수연이도 그게 좋겠다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도 어찌나 살갑던지요. 어머니, 창환 씨 말이 맞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어서 올라오세요. 처음엔 괜찮다고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고 몇 번이나 손사래를 쳤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 평생 살아온 시골집을 뒤로하고 아들 내외 집에 짐을 푼 게 꼭 한 달 전이었네요. 처음 며칠은 참 좋았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어머니, 진지 드세요 하며 차려주는 따뜻한 밥 먹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손주 녀석 재롱 보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까요. 정말이지 이만하면 내 남은 인생도 참 복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날 밤 그 끔찍한 비명이 제 단잠을 깨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도 모처럼 아들 녀석 옆에서 잠든다는 생각에 마음이 푸근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자정을 막 넘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안방 쪽 화장실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여보, 창환 씨, 나 좀 봐. 나 가려워 죽을 것 같아. 온몸이 불덩이야. 며느리 수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벌떡 일어나 앉았죠. 아들 창환이도 놀라서 잠이 깬 모양인지 안방에서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몰라. 나 온몸이 불덩이 같아. 막 뭐가 올라오고 미친 듯이 가려워. 엉엉 나 어떡해. 너무 가려워. 울음소리에 비명이 뒤섞여 들리는데 제 심장이 다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애가 밤에 뭘 잘못 먹은 건 아닌지 아니면 갑자기 큰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불 꺼진 거실 소파에 아들 녀석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고 안방에서는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아가, 괜찮으냐?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머니 주무시지 않고요. 수연이가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요. 일단 약은 먹었는데 밤이 늦어서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녀석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걸 보니 제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그저 빨리 아침이 오기만을, 별일 아니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밤의 비명이 지옥의 서막을 알리는 소리였다는 것을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지옥처럼 길었던 밤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죠.
밤새 끙끙 앓는 며느리 소리에 저도 아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습니다. 혹시 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음식 중에 뭐가 잘못됐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가? 별의별 생각을 다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을 한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젯밤에 저 때문에 너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요즘 제가 회사 일이 많아서 좀 피곤했나 봐요. 애미야, 몸은 좀 괜찮은 것이냐? 밤새 앓는 소리를 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병원이라도 한번 가보지 그러냐? 네, 신기하게 아침 되니까 싹 가라앉았어요. 약 먹고 푹 자서 그런가 봐요. 푹 주무셨어요, 어머니? 어찌나 살갑게 구는지 제가 다 머쓱해질 정도였습니다. 밤새 울고불고 하며 죽겠다고 소리치던 사람은 온데간데였고 예쁘장한 얼굴로 조잘거리며 아침 식사를 차리는 며느리를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영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꼭 잘 짜인 연극이라도 한바탕 본 것처럼 모든 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너무나 완벽하게 괜찮아졌거든요. 하지만 애써 그런 마음을 지웠습니다. 젊은 애들이야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하면 몸에서 신호가 오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괜한 생각으로 착한 며느리애를 오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환한 미소 뒤로 아주 찰나였지만 무언가 싸늘하고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간 좀 봐주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아니다. 내가 한 건 다 맛있다. 뭘 그리 신경을 써. 어서 아침 차려 먹자. 그래도요, 저희 집에 와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편히 맛있게 드셔야죠. 창환 씨, 당신도 얼른 와서 앉아. 어머니 진지 드신다. 아들 녀석은 그저 아내가 괜찮아진 게 좋은지 제 걱정은 까맣게 잊고 해벌쭉해서 식탁에 앉더군요. 우리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지. 엄마 많이 드세요. 역시 아내가 있으니 집밥도 먹고 좋네. 알았다, 알았어. 이놈아, 너나 많이 먹어라.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게 그저 작은 해프닝으로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은 그저 꿈이었던 것처럼요. 며느리가 제 밥그릇 위로 하얀 쌀밥이 보이지 않게 반찬을 올려주며 짓던 그 상냥한 미소가 사실은 잘 벼린 칼날을 감추고 있는 완벽한 가면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의 웃음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올 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야지 했던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지은 도라지를 정성껏 다듬고 쌉싸름하게 무쳐서 통에 가득 담아온 것이었죠. 아들 녀석이 어릴 때부터 유독 이 도라지나무를 좋아했습니다. 입맛 없을 때 뜨끈한 밥에 물 말아서 이 도라지나물 하나만 얹어줘도 밥 2그릇은 뚝딱 해치우던 녀석이었거든요. 모처럼 아들 생각나서 큰맘 먹고 식탁에 올렸습니다. 창환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도라지나물이다. 엄마가 직접 무쳤어. 많이 먹어라. 우와, 진짜요? 이게 얼마만이야? 어쩐지 아침부터 맛있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라니까. 아들 녀석은 어린애처럼 신이 나서 젓가락을 들고 도라지나물을 한 젓가락 듬뿍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맞은편에 조신하게 앉아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게 무슨 냄새죠? 향이 조금 강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도라지 냄새란다. 쌉싸름한 게 몸에도 좋고 입맛도 돋우고. 너도 한번 먹어보렴. 아, 도라지요. 그렇구나. 저는 이런 향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머리가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는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눈치도 없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수연이는 도시에서만 자라서 이런 거 잘 몰라, 엄마. 당신도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데. 몸에 좋은 거야. 아니에요, 여보. 나는 괜찮아요. 향이 너무 강해서 속이 좀 울렁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랑 당신 많이 드세요. 결국 며느리는 그날 점심 그 도라지나물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밥도 깨작깨작, 반찬도 멀찍이 떨어진 김치만 몇 번 집적이다가 이내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제 정성이, 제 마음이 순식간에 머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날따라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그 말이 마치 저더러 어머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다면 제가 너무 꼬아서 들은 걸까요? 식탁 위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덩그러니 놓인 도라지나무를 보는데 꼭 그게 제 모습 같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작게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분명한 시작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자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돕기 위해 며느리 곁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보란 듯이 헛기침을 해댔죠. 콜록, 콜록. 킁, 이상하다. 목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그러고는 제 눈치를 슬쩍 보면서 목덜미를 살살 긁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환절기라 목이 칼칼한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려고 다가가도 콜록.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곁을 지나쳐도 애취. 아이, 간지러워.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먼지 덩어리라도 되는 것처럼 혹은 제 몸에서 무슨 이상한 가루라도 날리는 것처럼 구는 통에 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왜 그래? 아침부터 계속 기침하네. 감기 기운 있어? 병원이라도 가보지. 아니야,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목이 간질간질하고 헛기침이 나네. 이상하다, 정말. 꼭 뭐 알레르기 있는 사람처럼. 그러면서 며느리는 은근슬쩍 소파에 앉은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겁니다.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제가 모를 리가 없었죠. 어머니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둔한 아들 녀석은 그저 아내 걱정에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고요. 몸이 안 좋으면 들어가서 좀 쉬어. 저녁은 내가 엄마랑 대충 차려 먹을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른 계신데 어떻게 그래요? 콜록. 괜찮아요, 정말. 제가 참아야죠. 괜찮다면서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과 며느리의 잦은 기침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죠.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밥만 꾸역꾸역 넘겼습니다. 아들 집에 온 지 고작 며칠 만에 저는 어느새 이 집의 불청객, 아니 무슨 병균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봐야겠어요. 원인이라도 알아야지 원. 그 말이 어찌나 서늘하게 들리던지요. 정말 며느리는 다음 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틀 후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며느리가 대뜸 식탁 위에 하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막 끝내고 과일을 깎던 저와 아들은 영문을 몰라 며느리를 쳐다봤죠. 수연아, 이게 뭐야? 어디 아파서 병원 다녀온 거야? 응, 당신 말대로 병원 다녀왔어요. 하도 몸이 가렵고 기침이 멈추질 않아서 혹시나 해서 알레르기 검사 받아봤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아들 어깨 너머로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진단서라고 적힌 종이 위에는 스트레스성 두드러기 및 특정 환경 요인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 추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두드러기? 갑자기 왜? 당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다고? 아들이 걱정스럽게 묻자 며느리는 제가 깎아놓은 사과를 포크로 콕 찍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어찌나 차갑던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최근에 생활 환경에 무슨 큰 변화라도 있었냐고요. 예를 들면 낯선 환경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럴 수 있다면서요. 그 말을 하며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시선에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던지 제 심장이 따끔거릴 정도였습니다.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 사람. 그게 누굴 지칭하는지는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었죠. 아들 녀석도 그제야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저와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약은 잘 지어 먹고? 네. 약 먹고 스트레스 원인을 최대한 피하래요. 그게 제일 중요하대요. 원인을 멀리하지 않으면 약도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원인. 며느리는 그 단어에 유독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향한 명백한 공격이었죠. 사과를 아삭아삭 씹는 며느리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 모든 것이 연극이었구나. 그날 밤의 비명도, 아침의 상냥한 미소도, 낮 동안의 기침도 전부 다 나를 겨냥한 것이었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가시 돋친 말을 곱씹느라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자정이 넘어 물이라도 한 잔 마시러 거실에 나왔다가 닫힌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들 내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 때문인 것 같아? 엄마가 오신 뒤로 당신이 계속 아프니까. 나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아들, 창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럽고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곧이어 며느리의 가느다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여보. 나도 어머님이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그런데 그냥 내 몸이 그래. 내 몸이 어머니만 보면 긴장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시골에서 나는 그 흙냄새랑 나물 냄새랑 그런 낯선 냄새가 나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괴로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려가며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약한 녀석입니까? 어릴 때부터 눈물에 약하고 정에 약한 아이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연아, 울지 마. 당신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해.
나 당신이랑 우리 민준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맨날 이렇게 아프고 골골대면 당신도 힘들잖아. 우리 가족 이대로 괜찮을까? 엉엉.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어. 아들의 마음이 완전히 며느리에게로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정성껏 만들어 채워 넣었던 장조림, 멸치볶음, 그리고 그 도라지나물까지 모든 반찬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베란다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어보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손때 묻은 반찬들이 다른 음식 찌꺼기들과 뒤엉켜 처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내 정성과 마음이 내 자식을 위하는 그 모든 세월이 저 시커먼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요.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졌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날 저녁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버려진 반찬들 생각에 속이 상해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퇴근하고 돌아와 제 눈치 한번, 앓는 척하는 며느리의 눈치 한번 살피기 바빴고 집안 공기는 숨막히는 얼음장 같았죠.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과일을 깎던 며느리가 갑자기 아 하는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왜 그래, 여보? 또 안 좋아? 어디가 불편해? 아들 녀석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과도를 내려놓고 제 팔을 내려다보며 가늘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가 어찌나 실감나던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나 또 이상해. 몸이 막 뜨거워지는 것 같아. 가려워. 미칠 것 같아. 너무 가려워. 그러면서 며느리는 갑자기 온몸을 미친 듯이 긁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에 헐떡거리며 목이며 팔이며 벌개지도록 긁어대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실감 나던지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게 전부 연기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했으니까요. 수연아, 정신 차려봐. 당신 왜 이래? 또 두드러기 올라오는 거야? 나 숨쉬기가 힘들어. 여보, 나 어떡해. 몸에 또 뭐가 잔뜩 올라왔어. 봐봐, 이것 좀 봐. 며느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옷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팔뚝에 울긋불긋 붉은 반점들이 잔뜩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걸 본 아들 녀석은 거의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엄마, 119 불러야겠어요. 빨리요. 아들이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소파 아래로 쓰러지듯 주저앉으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 한마디를 위한 서론이었던 겁니다. 여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병원 가도 소용없어? 원인이 여기 있는데. 약으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원인이 여기 있다니. 어머니가 시골로 내려가시면 안 될까? 제발 나 당신이랑 우리 민준이랑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매일같이 아프다가 죽고 싶지 않아, 엉엉.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며느리가 원했던 그림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아들을 사이에 두고 제 존재 자체를 죽음과 연결시키는 저 악랄하고 잔인한 연극.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젯밤의 소동을 핑계로 알아누워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아들 녀석은 퀭한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제 얼굴 한번, 안방 문 한번 쳐다보며 깊은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저는 죄인처럼 조용히 아침을 차려 손주 녀석 밥을 챙겨 먹였죠. 이제 6살 된 손주 민준이가 뭐가 그리 좋은지 밥을 다 먹고 나서 저한테 달려와 폭 안겼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따 유치원 끝나고 저랑 놀이터 갈래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라고 자랑할 거예요. 오냐, 우리 강아지. 그럼, 할미랑 놀이터 가서 시소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자. 할미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제가 손주 녀석의 등을 토닥여주며 웃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며느리가 귀신 같은 몰골을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민준아,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얼른. 엄마, 엄마 아프다면서. 얼른. 할머니 가까이 가지 마. 할머니한테 있는 먼지 때문에 엄마 아픈 거야. 너까지 아프면 어떡해.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며느리는 제 품에서 아이를 낚아채듯 데려갔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애미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세균 덩어리라도 된다는 말이냐? 어린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환경적인 요인을 조심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해요. 어머니 오시고 나서 제가 계속 아픈데 혹시라도 민준이까지 잘못되면 저 정말 못 살아요. 제 심정 모르시겠어요? 눈에 핏발까지 세우며 악을 쓰는데 어린 손주 녀석은 그만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쪽을 힐끔 보더니 엄마 치맛자락 뒤로 숨어버리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손주의 해맑은 눈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더럽고 위험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느리는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거실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차라리 제 뺨을 때리는 게 나았을 겁니다. 저 어린 것의 마음에까지 대못을 박아 나를 떼어놓으려는 며느리의 잔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결국 그날 밤 아들 녀석이 무거운 표정으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알고 있다.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뭘 하려던 말하거라. 제 침착한 목소리에 아들 녀석은 오히려 더 당황한 듯 한참을 우물쭈물거렸습니다. 그게 저 어머니. 수연이 애미가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냐. 아니면 자기가 죽겠다고 하더냐. 제 전곡을 찌르는 말에 아들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 모든 대답이 들어 있었죠. 수연이가 저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꾀병 부리는 거 아닌 건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어제는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러다 제 아내 잡겠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엄마 잘못되면 저랑 민준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어미를 내보내시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잠시만요. 수연이 몸이 좀 괜찮아질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좋은 요양원이라도 알아볼. 요양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 아들 입에서 요양원 소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 녀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이미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후였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제 어미의 억울함 따위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아무래도 잠시만이라도 시골집에 내려가 계시는 게 민준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이달 말까지만 짐을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업어 키우고 씻겨 키우고 제 한 몸 부서져라 일해서 대학까지 보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커서 장가 갔다고 제 어미 가슴에 이렇게 칼을 꽂는구나.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런 놈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제가 아니었죠. 그땐 아직 몰랐지만 제게는 마지막 반격의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차마 그날 바로 짐을 쌀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짐을 쌀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는 게 맞겠지요. 내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혹시 내가 몹쓸 꿈을 꾼 건 아닌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부엌을 오갔고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출근하기 바빴습니다. 제가 손님방으로 쓰던 작은 방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불쑥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나와 계세요. 방 정리 좀 해야겠어요. 정리? 어제 청소하지 않았느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데. 정리요. 대청소? 어머니 쓰시던 이 이불이랑 베개 전부 갖다 버리려고요. 어머니 가시면 이 방은 민준이 놀이방으로 만들어야겠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간 몸을 누이고 눈물을 삼키던 유일한 공간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니요. 뭐라고? 그걸 왜 버려? 아직 멀쩡한 것을. 내가 시골집에 가져가서 쓰면 되지 않느냐? 어머니는 멀쩡하게 보이시나 봐요? 저는 저기 닿았던 물건은 만지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온몸이 가려워지는 것 같은데 제 몸에 또 뭐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며느리는 당신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반말까지 섞어가며 제게 저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직 출근하지 않고 현관에서 머뭇거리는 아들 녀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아직 안 갔어? 이것 좀 빨리 갖다 버려줘. 나 만지기도 싫으니까. 당장. 아니, 이걸 왜 버려? 아직 쓸만한데. 엄마 가져가신다잖아. 방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아들에게 며느리는 거의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제 심장이 다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쓰시던 거잖아. 저 방에 어머니 냄새 배는 것도 싫고 저기서 나온 먼지 때문에 내 병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이렇게 아픈 건 괜찮고 어머니 물건 아까운 것만 중요해. 지금. 당신 정말 나랑 민준이보다 엄마가 더 소중한 거야? 결국 아들 녀석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와 제가 밤새 뒤척였던 이불과 베개를 둘둘 말아들고 나갔습니다. 제 마지막 온기가 남아있던 그 물건들이 마치 더러운 쓰레기처럼 아들의 손에 들려 현관 밖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일까요? 아니면 버려져야 할 쓰레기일까요? 그날 밤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 방이었던 곳은 이불 하나 없이 텅 비어버렸고 며느리는 그 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는 무슨 냄새를 뺀다며 온종일 유난을 떨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가운 거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얇은 무릎 담요 하나를 덮었는데 등으로는 소파의 냉기가, 얼굴로는 거실의 외풍이 스며들어와 뼈가 시릴 지경이었습니다. 한평생 자식 하나 잘 되라고 밭일이며 식당일이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제 무릎 성할 날 없었고 손마디는 늘 부어 있었죠. 그렇게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를 무슨 벌레 보듯 하는 며느리의 등살에 늙은 어미가 차가운 거실에서 밤을 새우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눈을 감아버리는 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든 안방에서 이따금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그거 너무 웃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쉿,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시겠다. 듣긴 뭘 들어. 주무시겠지. 그래서 그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 아들이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홀려 제 어미를 거실 바닥에 내쫓고 저리 웃고 있구나. 서러움에 북받쳐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혹여라도 그 소리가 안방에 들릴까봐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시골집 내방 뜨끈한 아랫목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곳에서는 적어도 내가 사람 대접은 받고 살았는데 내 집, 내 방을 두고 아들 집에 와서 이게 무슨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인지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을까 희미하게 동이 터오는 창밖을 보는데 제 신세가 너무나 처량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자 쫓겨나기만을 기다리는 짐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제게 더욱 끔찍한 모욕을 안겨주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웅크리고 자느라 뻐근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는데 며느리가 분무기를 들고 거실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잤던 소파 주변에 무언가를 칙칙 뿌려대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머리가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애미야, 아침부터 뭘 그리 뿌려대느냐? 아, 일어나셨어요, 어머님?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 공기 중에 먼지랑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요. 특히 밤새 묵은 먼지는 더 안 좋잖아요. 제 몸이 워낙 예민해서요. 그러면서 며느리는 보란 듯이 제가 앉아있던 소파 쿠션까지 들쳐가며 분무기를 뿌려댔습니다. 제가 겨우 몸을 누였던 그 자리를 마치 해충이라도 박멸하려는 듯한 그 몸짓에 제 남은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더럽냐? 내 몸에서 무슨 병균이라도 나온다는 말이냐? 어머님, 왜 화를 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어머니 더럽다고 했어요? 그냥 제가 워낙 예민해서 그래요. 제 건강, 우리 민준이 건강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보란 듯이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채 전화를 받더군요. 미영아, 나야. 응아니, 아직 집에 계셔. 어휴, 말도 마. 나 어제 또 온몸이 뒤집어져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응, 그분 오시고 나서부터 계속 이래.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이라는데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가 있겠니?
그치? 그냥 나랑은 잘 안 맞으시나 봐. 체질적으로. 하,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봐. 저를 바로 앞에 세워두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며 친구와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 제 방 안이 이제는 제 방도 아닌 그 텅 빈 공간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를 벌레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온 동네에 악인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하지만 저 여자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 숨통을 돈으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학대는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식탁에 앉았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 마치 제사라도 지내는 것처럼 며느리가 타왔다는 약봉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피부과 약, 내과 약, 신경안정제, 그리고 한의원에서 지었다는 비싼 한약 파우치까지 종류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걸 보고 인상을 찌푸렸고 며느리는 보란 듯이 한숨을 쉬며 약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이걸 다 먹는 것이냐? 몸이 그리도 안 좋으냐? 제가 걱정스럽다는 듯 묻자 며느리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 담겨 있었죠. 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오시고 나서 생긴 병 때문에 먹는 약들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저 어린 나이에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으며 연명해야 한다니. 제 신세가 참 처량하네요. 이러다 정말 큰 병이라도 얻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데 옆에서 신문을 보던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당신 약값만 해도 이번 달에 얼마가 깨진지 알아? 내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구나. 정말 사람 미치겠다. 여보, 그런 말 마세요. 어머니 듣잖아요. 제가 그냥 참아야죠. 어쩌겠어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냥 제 팔자가 이런 걸요.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전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 약봉지들은 저에 대한 무언의 고발장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망가졌고 우리 집 가게가 휘청이고 있다고 온 식구 앞에서 저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밥을 넘기는데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한번 힐끔 보더니 이내 못 볼 것을 봤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물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삼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 약봉지들은 저를 향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이랬다면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며느리가 버려놓은 약 전람회에 밥상머리 교육까지 당하고 나니 좁은 아들 집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라도 쐴 겸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길래 올라탔는데 안에는 이미 이웃 주민인 듯한 여자 두 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서로 눈짓을 교환하더군요. 어머, 1201호에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한 여자가 제게 살갑게 말을 걸었지만 그 눈에는 노골적인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들 집에 잠시 와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여자가 옆 사람 팔꿈치를 툭 치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글쎄 말이야, 저 집 새댁이 요즘 몸이 그렇게 안 좋다네. 병원을 제 집 드나들 듯 한다지 뭐야. 어제도 보니까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더라고. 어머, 정말? 왜? 젊은 사람이. 애도 아직 어린데. 오죽하면.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집이 어디 있다고. 어른 모시는 게 보통 일이어야지. 안 그래도 힘든데 시어머니가 보통 깐깐하신 게 아닌가 봐. 스트레스 받아서 온몸에 병을 얻었다는데. 쯧쯧 젊은 사람이 안 됐어, 정말. 두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공기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등 뒤에 대고 어머 무서워라 하고 비웃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이미 온 아파트에 제가 아들 잡아먹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도망치듯 아파트를 빠져나왔지만 저는 곧장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람 쐬는 것도 포기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더군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그 이웃집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휴 언니, 이거 뭐 이런 걸 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매번 받기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세댁. 얼굴이 너무 상해서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입맛 없어도 이 죽이라도 좀 떠먹어. 기운 차려야지. 애기 엄마가 쓰러지면 어떡해. 고마워요 언니. 제가 복이 없나 봐요. 어른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이렇게 안 따라주니 도리어 제가 짐만 되는 것 같아 죄송해서 어쩌나 몰라요. 흑흑. 저는 문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눈시울을 붉히고 손으로는 연신 가슴을 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이웃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탁 위를 정리하다가 쓰레기통 옆에서 며느리가 버린 휴지를 발견했습니다. 희미하게 달콤한 냄새와 함께 붉은 것이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또 군것질이라도 했나 보다 무심코 생각하고 치웠을 뿐이었죠.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언제 들어오셨어요? 나가셨던 거 아니었어요? 방금 들어왔다. 연기하느라 힘들었겠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잘 됐구나. 내 편이 온 동네에 널렸으니. 제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죽그릇을 보란 듯이 제 쪽으로 휙 밀어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라고 시위라도 하는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아들의 손에 들려온 것은 새로운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녀석의 손에는 커다란 텔레비전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냉랭한 공기를 애써 바꿔보려는 듯 녀석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어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집 극장됩니다. 이제. 여보, 이게 다 뭐야? 텔레비전 새로 샀어? 우리 아직 할부도 안 끝났는데 갑자기 무슨. 며느리는 돈 걱정을 하는 척했지만 그 눈은 새 물건에 대한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응, 당신 좋아하는 드라마 큰 화면으로 보라고. 요즘 당신 기운도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거 보면서 스트레스 좀 풀어. 마침 할인하길래 하나 장만했지. 아들 녀석은 신이 나서 새 텔레비전을 설치했습니다. 며느리도 오랜만에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더군요. 저 역시 모처럼 집안 분위기가 밝아진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흐흥, 나 어떡해. 나 정말 어떡하면 좋아. 수연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어깨만 으쓱했습니다. 아들 녀석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제 새로 설치한 대형 텔레비전 화면 한가운데가 거미줄처럼 쩍 갈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여보. 뭐, 당신이 이걸 깼다고? 아니, 어떻게, 왜? 며느리는 서럽게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듯 했습니다. 청소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어지러워서 잠깐 휘청했는데 손에 있던 리모컨을 놓쳐서 그만. 흑흑 미안해, 여보. 내가 안 아팠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약을 먹어도 계속 어지럽고 손발에 힘이 쭉 빠져.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잖아. 나도 미치겠단 말이야. 엉엉.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낮 동안 내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현기증은커녕 콧노래까지 불렀으니까요. 아마 아들이 오기 직전에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아내의 눈물에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깨진 텔레비전과 아내를 번갈아 보며 머리만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깨진 텔레비전이 결국 제 통장을 깨기 위한 거대한 미끼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차가운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안방에서는 아들 내외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저 들으라는 듯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 텔레비전은 어떡할 거냐고. 할부 이제 막 시작했는데 저걸 저렇게 깨진 채로 둘 거야? 당신은 저걸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더러 어쩌라고. 내가 일부러 깼어? 당신은 내 몸 걱정은 안 돼? 병원비에 약값에 이제 텔레비전 값까지 내가 다 물어내야 한다는 소리야. 지금 누가 뭐래. 그냥 속상해서 그러는 거잖아. 안 그래도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속상한 건 나야. 매일 약을 한 움큼씩 털어넣어도 차도가 없는데 집안에서는 먼지 구덩이에서 구르는 것 같고 나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내가 아파서 돈 못 버는 게 죄지. 그냥 내가 죽어야 이 집안이 편해지겠어. 그럼 당신도 어머니 모시고 편하게 살 거 아니야. 가증스러운 연극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약한 마음을 후벼 파는 완벽하게 계산된 신세 한탄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수연아, 또 그런 소리 한다. 당신 몸으로 어딜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야. 당신 몸이 먼저지. 됐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어떻게든 방법이 있겠지. 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등을 돌리고 누워 죽은 듯이 숨을 죽였습니다. 올가미가 점점 더 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부부의 저열한 연극에 저는 다음 날 아침이면 제 사지를 묶어 도살장에 내어줘야 할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녀석이 내게 무슨 말을 할지 불 보듯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아프다는 핑계로 민준이 유치원 등원 준비만 마치고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출근도 미룬 채 식탁에 앉아 있는 제 맞은편에서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뻔뻔하고 비굴해 보이던지 차마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어젯밤에는 죄송해요.
수연이가 요즘 너무 예민해서 제가 괜히 화를 냈습니다. 됐다. 깨진 걸 어쩌겠냐. 그보다 출근 안 하느냐? 제 무심한 말투에 아들 녀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저러다 정말 잘못될까봐. 옛날에 당신 아팠을 때처럼 내가 또 소중한 사람 잃을까봐 겁나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저 어머니, 혹시 시골에 계실 때 밭일이며 이것저것 하셔서 모아두신 돈 좀 있으세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왜 묻느냐? 아니, 그게 오해는 마시고요. 그냥 잠시 빌려주실 수 있나 해서요. 수연이 병원비에 약값에 어제 텔레비전 값까지 갑자기 목돈이 나갈 일이 생겨서 이번 달이 너무 빡빡해서 그럽니다. 금방 채워서 돌려드릴게요. 정말입니다, 어머니. 제가 그 돈 떼먹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생을 제 등골을 빼먹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노후 자금, 제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끊어놓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년의 거짓 눈물에 놀아나 제 어미의 피 같은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아들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제가 정말 잘할게요. 수연이도 병만 나으면 어머니께 정말 잘할 거예요. 저는 제 손을 잡은 아들의 손을 조용히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통장과 도장을 꺼내 아들 녀석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껍데기를 쓴 왼수였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넘겨주는 순간 저는 제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조각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그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언제 아팠냐는 듯 얼굴에 혈색이 돌아 백화점 쇼핑을 나갔고 아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 평생의 무게가 담긴 통장은 깃털처럼 가벼워져 아들의 손에 넘어갔고 제 마음속엔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그때 유치원을 마친 손주 민준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를 맞았습니다. 이 녀석만이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고 기쁨이었으니까요. 우리 민준이 왔어? 아이고, 내 강아지. 오늘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저는 품에서 몰래 숨겨두었던 약과를 하나 꺼내 민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들 녀석에게 통장을 넘겨주기 전 마지막으로 내 돈을 써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이리 와,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주려고 맛있는 약과 숨겨놨지. 어서 먹어봐. 그런데 민준이가 제 손을 피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싫어. 왜? 우리 민준이 이거 제일 좋아하잖아. 할머니가 아침에 시장 가서 사온 거야. 엄마가 할머니가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먹지 말랬어.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아주 또박또박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나쁜 먼지가 엄청 많아서 그거 먹으면 민준이도 엄마처럼 콜록콜록 아야 한대. 할머니는 나빠. 우리 엄마 아프게 하니까. 할머니 때문에 우리 텔레비전도 깨졌잖아.
며느리가 제 며느리라는 그 악독한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에게 저런 말을 세뇌시킨 것일까요? 제 마지막 희망,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손주 녀석의 입에서 저런 말을 듣게 되다니.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약과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약과 조각들이 꼭 제 심장 조각들 같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손주 녀석의 잔인한 말을 듣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난 약과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사치였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내 아들의 인생에서, 내 손주의 기억에서 깨끗이 지워져야 할 오물이구나. 저 어린 것의 머릿속에 나라는 존재가 엄마를 아프게 하는 나쁜 먼지로 기억된다면 더는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지만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돈 빌려주는 사람 취급하고 손주는 나를 병균 취급하고 며느리는 나를 벌레 취급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 가질 것도 마음 줄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약과 조각들을 밟지 않으려 조심조심 발을 옮기는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이미 내 심장은 저 약과보다 더 잘게 부서져 버렸는데 텅 빈 손님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휑한 방이 꼭 내 마음속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창밖이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 이 지옥에서 내 발로 걸어 나가야겠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이 집과 이 인연들을 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떠나지는 않겠다고. 내가 받은 것의 100배, 1000배로 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결심이 서자 몸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벽장 문을 열고 그 안에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열리는 가방에서 묵은 먼지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골집을 떠나올 때 금방 다시 돌아갈 줄 알고 꼭 필요한 옷까지 몇 개만 챙겨왔더랬습니다. 서랍을 열어 제 옷들을 하나씩 꺼내 접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때가 묻은 낡은 스웨터, 시장에서 샀던 몸빼 바지, 아들이 처음 월급 타서 사줬지만 이제는 낡아 빠진 내복까지. 옷을 개는 손길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묵묵히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위에 겹쳐지는 눈물 자국이 꼭 제 가슴에 새겨지는 멍 자국 같았습니다. 흙 내 팔자야 내 팔자. 가방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더 이상 넣을 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남긴 흔적이라는 게 고작 이게 전부였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텅 비어버린 통장, 그리고 산산조각 난 마음뿐. 가방 지퍼를 채우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고 서럽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끝이라는 신호처럼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서는 순간 백화점에서 돌아온 며느리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제 돈으로 치장한 화려한 화장과 승리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현관 옆에 세워두었을 때 백화점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제 발치에 놓인 가방과 제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며느리는 조소를 감추지 않고 입꼬리를 씩 올리더군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승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짐 싸셨네요? 아이고, 잘 생각하셨어요. 진작 좀 그러시지. 제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연기 안 해도 됐잖아요. 왜요? 할 말 없으세요? 몸도 마음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어머니 덕분에. 그래도 뭐 덕분에 창원 씨가 제 말이라면 이제 죽는 신용까지 하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었나? 저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제 침묵에 더욱 의기양양해진 며느리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승리를 확인하듯 속삭였습니다. 가시는 김에 깔끔하게 가세요. 괜히 아들한테 전화해서 앓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제 창환 씨도 저랑 우리 민준이만 챙기기로 마음 단단히 정했으니까 어머니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고 당신 아들의 주인도 저라고요. 그 악독한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지금은 내가 이긴 것 같겠지. 저는 그저 며느리가 제 무덤을 더 깊이 파도록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보란 듯이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자랑하듯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돈은 너무 걱정 마세요. 창환 씨 월급 날짜 맞춰서 꼬박꼬박 갚아드릴 순 없겠네. 호호. 아무래도 제 병원비랑 약값이 먼저라서요.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 관리받는데도 돈이 꽤 들고요. 남는 게 있다면 그때 가서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이해하시죠, 어머니? 호호호 하고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악마의 소리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쇼핑백 안에서 새빨간 원피스를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머니. 창환 씨가 저 아프다고 기운 내라고 사준 옷이에요. 어머니 돈으로 산 옷이라 그런지 더 예쁜 것 같네.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이번 주말 동창회 가서 맘껏 뽐내고 올게요. 제 피눈물 같은 돈으로 산 저 옷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실컷 비웃어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악마처럼 웃는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 민준이가 무심코 뱉었던 그 말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확신이었습니다. 그래, 무언가 있었다. 내가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조각이. 며느리가 제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비웃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갑자기 얼굴이 왜 그러세요? 뭐, 화나셨어요? 화나면 어쩌실 건데요? 돈도 백도 없는 늙은이가. 이제 당신 아들마저도 당신을 버렸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지나쳐 텅 빈 손님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저 오만한 얼굴, 그리고 며칠 전 손주 녀석이 제게 했던 잔인한 말, 그 말 속에 모든 해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단서, 며느리가 버렸던 그 휴지, 달콤한 냄새가 나던 그 붉은 자국, 그것과 손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딸기잼 몰래 먹고 나서 몸에 뭐 나면 그렇게 울었는데 아빠한테 혼난다고.
창환 씨한테는 비밀이야 하면서 그래, 딸기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날 밤의 비명, 도라지나물에 대한 과민 반응, 스트레스성 두드러기라는 진단서, 모든 것이 딸기잼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쫓아내기 위한 알레르기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있던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마치 저 때문에 생긴 병인 것처럼 교묘하게 이용했던 겁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비로소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산막의 길고 긴 밤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던 김순례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아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내 손주를 거짓의 길로 이끈 저 악마를 심판할 시간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 앞에 짐 가방을 둔 채 텅 빈 손님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이 지긋지긋한 집을 떠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단념한 채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손주 민준이가 고개만 내밀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구나. 왜 안 자고? 할머니, 내일 정말 가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는데 할머니 이제 우리 집에 안 올 거라고. 아이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낮에 저에게 나쁜 먼지라고 했던 아이였지만 그 근본이 악한 아이는 아니었지요. 그저 어미가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했을 뿐.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가야 돼. 우리 강아지 아프면 안 되니까. 할머니 때문이잖아. 할머니 미워도 할 수 없어. 우리 민준이 밥 잘 먹고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커야 한다. 알았지? 제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이는 제 눈물을 보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그 한마디를 무심코 던졌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엄마도 예전에 딸기잼 몰래 먹고 나서 몸에 뭐 나면 그렇게 울었는데 아빠한테 혼난다고. 창환 씨한테는 비밀이야 하면서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아이의 목소리만이 또렷하게 뇌리에 박혔습니다. 딸기잼, 몰래 먹고 나서 몸에 뭐 나면 아빠한테는 비밀. 민준아, 방금 뭐라고 했니? 엄마가 뭘 먹었다고? 응? 엄마가 딸기잼 먹으면 몸이 간질간질하다고 했어. 그래서 아빠 몰래 먹는 거라고. 민준이도 비밀 지켜줘야 된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라지나물 냄새에 유난을 떨던 것, 제가 가까이 갈 때마다 목을 긁던 것, 스트레스성 두드러기라던 의사의 진단서, 모든 것이 딸기잼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제 가슴 속에서 차갑고 서늘한 분노가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신이 제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민준이를 방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다시 텅 빈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대로 도망치듯 떠날 수는 없지. 절대로. 저는 현관 앞에 두었던 제 짐 가방을 다시 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퍼를 열어 가장 좋은 외출복 하나를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이것은 항복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의 갑옷이었습니다. 어설픈 심증만으로는 안 됩니다. 눈물에 약하고 팔랑귀인 제 아들은 또다시 며느리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것이 뻔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문득 며칠 전 거실에서 봤던 주민센터 소식지가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본 무료 법률 상담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고 수첩에 적어두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무료 법률 상담이죠? 익명으로 좀 물어볼게요. 만약에 누가 계속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히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아, 녹화된 영상이나 녹음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물증. 그걸 제 손으로 직접 잡아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획이 빠르게 세워졌습니다. 일단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용해서 며느리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덫을 놓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몰래 시장에 나가 가장 빛깔이 곱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딸기잼 한 병과 갓 구운 식빵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저는 태연하게 식빵과 딸기잼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셔야지. 빵은 갑자기 왜요? 속 안 좋으세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진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죠. 아니다. 그냥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서. 시장 갔더니 딸기잼이 아주 맛있어 보이더구나. 너도 한쪽 먹으려무나. 새로 사온 건데 색깔이 참 곱다. 저는 일부러 잼 뚜껑을 열어 그 달콤한 향기가 식탁에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빵에 잼을 듬뿍 발라 며느리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달아서요. 그래, 내가 단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난번에는 케이크도 혼자 반이나 먹지 않았느냐. 옆에 있던 아들이 눈치 없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허벅지를 꼬집는 것이 식탁보 아래로 보였습니다. 아, 왜 그래? 요즘은 속이 안 좋아서 단 게 안 당기네요. 어머니나 많이 드세요. 며느리는 질색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연극의 핵심은 바로 저 새빨간 딸기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조각은 맞춰졌다. 남은 것은 내가 내 손으로 무덤을 파는 모습을 내 눈과 아들놈의 눈에 똑똑히 담아주는 것뿐이다. 이제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딸기잼에 대한 확신을 얻은 후 저는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거실에 놓인 제 짐 가방을 슬며시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열기 위해서였죠. 하하다 부질없다. 마음 정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내려가야겠다. 제 혼잣말에 설거지를 하던 아들 녀석이 화들짝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실 때만 해도 괜찮으셨잖아요. 갑자기 왜 또, 더 있다가 뭘 하겠니? 내 애비 산소에 풀만 무성해지겠다. 거기나 돌보러 가야지. 애미야. 저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보고 있던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더군요. 저는 최대한 힘없고 패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다. 못난 시험이 만나서 내가 고생이 많았어. 내가 없어져야 내 병도 낫겠지. 제 목소리는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며느리는 잠시 제 의중을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입가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조금 더 계시다 가시지. 아니다. 내가 이제 기력이 없어서 내 말대로 여기 공기가 나랑은 안 맞나 보다. 그만 가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며느리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기고 저 노인네를 쫓아내는구나 하는 속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였죠. 저는 그 표정을 똑똑히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 마음껏 비웃어더라. 오늘 밤이 내년이 이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마지막 밤이 될 테니까.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낡은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꾸며졌습니다. 주연 배우인 며느리가 등장해 마지막 연기를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거실 소파에 자는 척 누워 있었습니다. 제 방보다 부엌이 잘 보이는 이곳이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오늘 밤 분명 무슨 짓을 벌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내일 아침 저를 보란 듯이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을 연출하며 떠나는 제 등 뒤에 마지막 비수를 꽂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저는 아들 녀석이 잠들기 전에 서재에서 쓰지 않는 낡은 휴대폰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충전도 되어 있더군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카메라 기능을 켜고 동영상 녹화 버튼 누르는 법을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 쓴 채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똑딱, 똑딱.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제발 내 예상대로 움직여다오. 덫을 놓았으니 이제 여우가 그 덫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 허리가 다 쑤셔올 때쯤이었습니다. 기익. 드디어 안방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이불 틈으로 휴대폰 렌즈의 방향만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거실을 가로질러 부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여우가 사냥터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녹화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불빛에 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죠. 며느리는 사방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냉장고 문 안쪽에 있던 딸기잼 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찻숟가락으로 딱 한 숟갈, 새끼 손톱만큼만 떠서 입에 낼름 넣었습니다. 제 예상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저건 알레르기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씨앗이었습니다. 곧이어 며느리는 화장대 서랍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서 일어나 소리나지 않게 까치발로 그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는 화장대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크림통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휴대폰 화면 속에서 너무나도 끔찍하고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을 팔과 목에 골고루 펴바르더니 이내 자신의 손톱으로 그곳을 인정사정 없이 긁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때까지 아주 집요하고 계획적으로 아프지도 않은지 그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러더니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씩 웃더군요. 제 휴대폰은 그 모든 장면을 소름 끼치는 미소까지 남김없이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 또한 정확하게 녹음되고 있었죠. 이 정도는 돼야 내일 아침에 앰뷸런스라도 부르지. 시어머니 잘 가시나 봐라.
아주 다신 서울 쪽으로 고개도 못 돌리게 해줄 테니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도 창환 씨 사랑도 다 내 것이 될 텐데.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유유히 안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기계가 저 악마를 심판할 칼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이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을 내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저는 어둠 속에서 거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아들 녀석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깨진 화면만 보고 있더군요. 아마 내일 아침 제 어미를 어떻게 시골로 돌려보내야 하나 그 궁리라도 하고 있었겠지요. 제가 바로 옆에 설 때까지도 아들은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창환아. 제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내일 일찍 가시려면 피곤하실 텐데. 가기 전에 이것 좀 보거라. 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영상이 켜진 휴대폰을 아들 녀석의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아내 걱정을 했는지, 이 어미가 왜 떠나야만 하는지 전부 이해하게 될 게다. 내가 믿는 진실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거라.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마지못해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왜요, 어머니? 이게 뭔데요? 수연이가 또 뭘 잘못이라도 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의 작은 화면에서 아들 녀석의 그토록 사랑스럽고 가여운 아내 정수연의 소름 끼치는 연기가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과정을 저는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제 며느리가 딸기잼을 몰래 먹고 정체불명의 크림을 바르고 제 손톱으로 온몸을 긁어대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아들의 입이 경악으로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어깨는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동영상 속에서 며느리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으며 내뱉은 그 마지막 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내일 아침에 앰뷸런스라도 부르지. 시어머니 잘 가시나 봐라. 아주 다신 서울 쪽으로 고개도 못 돌리게 해줄 테니 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도 창환 씨 사랑도 다 내 것이 될 텐데. 동영상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 어미를 내쫓기 위해 아내가 얼마나 악랄하고 무서운 짓을 벌였는지 그 모든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그동안 아내가 했던 모든 말, 모든 눈물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아들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꺼지고 그 위로 텅 빈 아들의 눈동자가 비쳤습니다. 배신감과 충격, 분노와 자책감이 뒤엉켜 제 아들은 살아있는 송장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소음이 멎어버린 그 순간 안방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목을 긁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마 마지막 연기를 위해 미리 만들어둔 상처가 가려웠던 모양입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더 아픈 척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났어? 나 잠결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이 가려워. 또 시작인가 봐. 나 정말 이러다 죽나 봐. 그러다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그제야 눈치챈 듯 저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서 있어? 며느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들의 굳은 표정과 그 손에 들린
휴대폰으로 향했죠.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직감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가짜 졸음과 가짜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가는가 싶더니 이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의 마지막 숨통이 그렇게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막이 끝나고 모든 것을 심판할 오막의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얼어붙은 며느리를 향해 아들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한 경멸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목소리는 낮고 쇠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사람이 어떻게, 내 어머니한테, 내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내지른 절규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들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소파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말해봐. 이게 다 뭐냐고. 당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대답해. 여보, 그게 아니야. 오해야. 어머니가 또 이상한 걸로 당신 속이는 거야. 저거 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제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린 아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조작? 저 영상 속에 내 목소리, 내 얼굴, 내가 한 행동이 전부 담겨 있는데 뭐가 거짓말이야. 내 입으로 말했잖아. 다시는 서울 쪽으로 고개도 못 돌리게 해주겠다고. 우리 엄마 돈으로 산 옷 입고 동창회 가겠다고.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며느리는 그 순간 가면을 벗어 던졌습니다. 눈물을 뚝 그치고 갑자기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했다. 어쩔래.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당신이 내 말 믿었겠냐고. 당신 눈에는 맨날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밖에 더 있어? 나는 당신 아내 아니야? 지긋지긋해, 정말. 난 당신 어머니랑 단 하루도, 한 시간도 같이 살기 싫다고. 알아들어.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본심에 아들은 충격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저 말없이 저 둘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복수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추악한 본심이 거실 한복판에 까발려지고 아들 녀석은 충격에 빠져 더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 쳐다보는 그 아수라장을 뒤로하고 저는 조용히 제가 묵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쌌던 짐 가방을 들고 나왔죠. 제가 현관 쪽으로 향하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아들이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귀가 얇아서 저 여우 같은 계집에게 속아서.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저 여자 당장 내쫓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집에 계세요. 아들 녀석이 제게 매달려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뒤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다. 이제 와서 뭐가 죄송하냐?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직접 듣고도 몰랐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게지. 내쫓고 말고는 너희 부부 문제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어머니, 저는 망연자실한 아들을 지나쳐 독이 올라 저를 쏘아보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애미야, 너는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것이다. 남을 헤아려 판 우물에 내가 직접 빠진 게야. 내 돈으로 산 그 빨간 옷,
내 수위가 될 게다. 그리고는 다시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여자고 내가 꾸린 가정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져.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더는 너를 위해 살지 않겠다.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에 차고 신선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옥 같던 아들 집을 나서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생의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 인생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시골집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텃밭에 고추며 상추를 심고 마당에는 예쁜 봉숭아를 심었죠. 아들 녀석이 그 후 아내와 어찌 되었는지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주 주말이 되면 손주를 데리고 홀로 저를 찾아오는 아들의 얼굴에서 녀석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주말 오후 마루에 앉아 옥수수를 찌고 있는데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차에서 내리자마자 민준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서 좋은 흙냄새가 난다며 킁킁거리기까지 했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눈빛은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옥수수를 베어 물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와 아들, 그리고 손주로서 서로의 온기를 나눌 뿐이었죠. 할머니, 옥수수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오냐, 우리 강아지. 많이 먹어라. 밭에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도 잔뜩 열렸다. 이따 갈 때 싸줄게.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준이는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거렸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들의 얼굴에는 씁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가짜 평화를 깨부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저는 길고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끝에 그 당연한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제 시골집 마당에는 그의 여름 유난히 봉숭아 꽃이 곱게 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